자, 안녕하십니까. 단 한 번에 합격하기 전산회계 1급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에 불참을 하시거나 아니면 약간 뒤처지실 때 보충하는 그런 그 동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또 좋은 합격을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저는요, 전에 학원가에서도 오래 있었고 강의는 한 28년 정도 했습니다.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고 현재는 어, 뭐 해커스라든지 학원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산회계 1급에 대해서 잠깐만 OT 하고요. 넘어갈게요. 일단 시험은 이론하고 실기로 해서 이론이 30점, 그 다음 실기는 7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돼야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세무사에서의 이 자격 시험은요, 1년에 6번이 있어요. 그래서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은 오후에 시험이 있고 전산세무 2급은 오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그 종목을 응시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 15문제가 있는데 재무회계가 8문제 정도, 그 다음에 원가회계 4문제, 부가가치세 3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실기는 70점인데 23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정보 입력하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그 다음에 전표 오류 수정하는 거, 또 결산정리사항과 장부 조회하는 이런 형태로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점수를 따시면 합격을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서부터 이제 재무회계 관련된 거를 강의를 할 건데요. 시간은 30분 안쪽으로 해서 짧게 짧게 강의를 쪼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했고요. 중요한 것은 원래 이 재무회계 이론은 기초 회계라 하더라도 상당히 폭넓고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출제되는 부위만 추려가지고 강의를 할까 합니다. 자, 먼저 기초회계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회계의 목적입니다. 이 회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외부 이해관계자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사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외부 이해관계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에 대한 재산이 얼마가 있고 또 경영 성과가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유용한 회계 정보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유용한 회계 정보를 재무제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회계를 나누게 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하는 회계를 재무회계, 내부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하는 회계를 관리회계.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시잖아요. 주주라든지 채권자, 뭐 은행, 뭐 이런 사람들이 외부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관리에게는 내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부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경영자나 직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임의적이고 마음대로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회계 기준 또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회계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칙이 존재하는 그런 회계를 재무회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관리기는 원칙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부적인 거잖아요. 회사 내부적인 게 각 회사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원칙을 따르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다 보니까 원칙이기보다는 그 회사의 규정이라든지 또 제반 사항에 따라 움직인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원칙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지나간 자료를 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이죠. 회사가 앞으로 가야 할 길,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회계 순환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거래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분개를 하게 되고요. 자, 분개할 때는 우리가 거래의 판례서와 그 다음에 거래의 이중성, 대차 평균의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분개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장부에 기록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전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현금 출납장에는 현금만 들어가고 당좌예금 출납장에는 당좌예금만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죠. 전표만 입력하면 얘네들이 전부 다 장부에 다 입력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하면서 수익과 비용의 모든 계정들을 다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계정 과목이 다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시산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산표에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거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결산서를 만들 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발생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발생주의는 무슨 얘기냐면 단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단기에 모두 기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요, 집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이에요. 자, 1년치를 받아야 되는데, 자, 임차인이 돈이 없어서 10개월밖에 돈을 저한테 못 줬어요. 그러면 제가 10개월치를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10개월치만 재무제표에 기록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발생주의로 적자고 했잖아요. 그럼 2개월치 못 받은 것을 모두 반영해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분계를 결산 수정 분계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발생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수정 분계가 끝나게 되면 다시 이제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를 우리는 예비 절차다, 결산을 하는 준비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부 마감을 합니다. 올해를 이제 클로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내년에 또 새롭게 쓰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장부 결산을 하는 부분을 우리는 결산의 본 절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결산서를 만들게 되는데 이 결산서를 우리는 재무제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유용한 회계 정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 정보를 어디에다가 그쵸 증권거래소에다가 다 보고를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어때요? 이거 보고 이 회사의 재산 상태가 얼마고 경영 성과가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 이게 바로 회계 순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 이거를 우리는 회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전산회계 1급 또 전산회계 2급에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재산법과 손익법이에요. 자, 이 재산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즉 자본 금액을 비교하여 당기순 이익을 구하는 그런 계산법이 재산법이고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서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것을 손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끝난 것을 12월 31일을 보통 얘기하고 기초는요 1월 1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기초에 제가 사장돈 순수한 진짜 내 돈이 1,000원 가지고 했는데 기말에 보니까 1,500원이 되었어요. 그러게 되면 사장돈이 늘었잖아요. 얼마큼 늘었어요? 500원만큼 늘었죠. 그러면 500원만큼 늘었다는 얘기는 단기 뭐가 생겼다? 그쵸. 순이익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말 자본금은
기초자본금에다가 당기순이익을 플러스한 거랑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초자본이 아까 1,000원 있었고 당기순이익이 500원이 생겼다면 이 글자가 깨지네요. 자, 그렇게 되면 기말자본금은 총 얼마가 됩니까? 1,500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을 우리가 전산회계 2급에서도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전산회계 1급에서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 이런 얘기잖아요. 계정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상증자, 유상감자 이렇게 현금 배당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볼까요? 자, 기출문제 보니까 기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채와 자본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부채와 자본을 더하면 기초 자산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기말 자료를 보니까 자산이 안 나와 있고요. 이게 뭐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것을 우리는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써보자고요. 기말, 우리가 이제 기말 자본금이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기초 자본은 지금 현재 16만 원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수익과 비용을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수익이 더 크니까 단기 뭐가 생겼어요? 순이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자본금과 단기순이익을 더하면 기말자본금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말자본금이 얼마가 됐습니까? 22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기말 재무상태표를 한번 작성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기말의 부채 금액이 자, 여기 45만 원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기말자본금 22만 원을 구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말자산 금액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요거 더하면 나오겠죠? 자, 여기 더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그쵸? 67만 원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전산회계 1급에서도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여기에다가 자, 난이도를 집어넣는 게 바로 요런 문제예요. 어떤 문제인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계정 개념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자본 계정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가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고요. 감소는 차변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항상 자본은 대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초 자본이 대변에 항상 존재하고, 그 다음에 차변에는 기말 자본이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본이 항상 대변에 있잖아요. 대변에서 우리가 있으니까, 대변에 있으면 기초자본이 항상 대변에 존재해야지만 대변에 우리가 자본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기초자본.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부채는 어떻게 될까요? 부채는 우리가 대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어떻게 돼요? 대변에 오겠죠. 그럼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자산은. 자산 계정은요. 차변에 있겠죠? 그러니까 차변에 기초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본의 기초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이제 자본, 즉 진짜 내 돈, 사장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 회사에서 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계속 추가로 출자를 하는 경우가 있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요, 증자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자본금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인출액이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사장이 지가 투자한 돈을 빼서 사적으로 써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회사에 투자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빼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인출액이다라고 해요. 이걸 주식회사에서는 유상감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상감자. 감자란 얘기는 주식을 갖다가 줄여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사장돈이 늘어나겠죠. 그죠? 반대로 당기 순손실이 생기면 사장돈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주잖아요. 그럼 이 배당을 주게 되면 자본에 모아놨던 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줄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이 주는 차변에 이렇게 기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로 접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을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T자 계정을 그려서 요 관련된 내용을 자꾸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전산회계 2급 기초과정에서 훈련을 하고 전산회계 1급에 올라오셔야 되는데 2급을 생략을 하고 전부 다 1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초 과정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를 빨리 극복하셔야 자격증을 쉽게 터득하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공식으로 외워야 돼요. 기초자본금 추가 출자액 당기순이익은 인출액, 현금 배당, 당기순손실, 기말자본금을 더한 거랑 같다. 이런 공식으로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자, 그럼 먼저 봐요. 인출. 자, 인출금은 사장이 사적으로 갖다 쓰니까 자본금이 준다, 는다, 준다. 그러면 차변에 들어가겠네요. 15만 원. 그쵸? 차변에 이렇게 적고요. 추가 출자. 계속 회사에다가 사장이 투자한 돈이잖아요. 그럼 사정돈을 늘어나줘야죠. 25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기말자본금이 아까 12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차변에 적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을 보니까 수익이 더 커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생겼잖아요. 12만 원만큼. 그랬을 때 기초자본금이 얼마게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양합계가 반드시 일치하기 때문에 등식이 존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차변이 금액이 더 크죠. 그죠? 그런 차변에 15만 원. 자, 15만 원 인출금. 그다음에 기말자본금이 얼마 있었어요? 자, 120만 원 있었잖아요. 그죠? 자, 더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차변 합계가 135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자, 135만 원에서 우리 아까 당기순이익 12만 원 빼주고 그다음에 추가로 출자한 거 25만 원 빼주니까 기초자본금이 얼마? 98만 원을 써줘야 양합계가 135만 원으로 일치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본금 계정을 머릿속에 좀 담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대변에 자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초자본금이 대변에 오고요. 차변에는 기말자본금이 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출자. 추가 출자는 무슨 뜻이에요? 사장이 개인 회사일 때는 사장이 회사에다 자꾸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장 돈을 늘려놔줘야 되니까 자, 대변에 적고요. 자, 주식회사일 때는 유상증자일 때는 자본금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당기순이익이 생겨도 자본금이 늘겠죠. 그죠? 자, 반대로 사장이 사적으로 투자한 돈을 야금야금 갖다 쓰게 되면 어때요? 사장 돈에서 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현금 배당을 주더라도 어떻게 한다? 있는 모아놨던 돈에서 배당을 해주는 거니까 자본금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순손실이 생겨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회계상의 거래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 회계상의 거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장부에 기록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가 되니 안 되니 처음에 따지는 것을 우리는 식별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이란 얘기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짜리야 라고 금액을 알아보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고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한다라고 해요. 자, 다시 거래가 되니 안 되니 식별하고 그 다음에 얼마짜리 거래야 금액을 알아보는 것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인식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회계상에서 거래냐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말로 하는 것들, 증감 변화가 없는 것들은 거래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두 계약이나 또 임대차 계약
또 상품의 주문, 또 종업원의 채용이나 약속, 담보 제공 이런 것 등은 전부 다 거래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시험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니까 그 점 알아두시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기 예제, 기출문제 예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거래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매각하면서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래 맞고요. 파손되는 것도 우리 증감 변화가 있었잖아요. 또 임대료 못 준 것도 거래가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레스토랑을 구도로 예약했다. 이런 것은 뭐예요? 거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요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보니까 복식복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부기의 종류는 단식과 복식으로 나눠요. 그러면 이 단식과 복식의 차이점은 원칙이 없고 원칙이 있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단식보기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가계부 같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가계부 쓸 때 무슨 회계를 배워서 가계부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복식보기는 원칙을 지키면서 쓰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식보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별 손익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손익계산은 내가 장사를 해서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맞았는가 틀렸는가 하는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복식북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검증 기능이 있고 또 기간별 손익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게 복식북이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앞으로 복식북이가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 거래의 이중성, 우리가 차변만 기록하지 않고 또 대변을 같이 적는 거와 또 대차 평균의 원리는 뭐예요? 차변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원리잖아요. 자, 이런 것들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제 거래가 생기면 붕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자의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전기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붕괴할 때는 거래의 판료서, 또 거래 이중성, 그 다음에 대차 평균의 원리를 꼭 지켜서 해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중요해요. 전기, 자, 거래가 생기면 실무에서는 전표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그 전표는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를 발생을 시켜서 이 전표를 장부에 다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문방구에 가면 검은색으로 돼서 생긴 장부 보신 적 있어요? 거기다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전기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계정 과목이 150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장부가 150권 이상이 돼요. 왜? 한 계정 과목별로 뭐 하는 거예요? 장부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장부 가지고 계산하고 막 이랬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금의 장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자, 현금은 자산 계정이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감소는 대변이에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변에는 1,000원이 나와 있고 대변이 200원이 있다면 자, 이 계정에 전기된 거를 보고 어떤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인데, 증가되는 곳에 1,000원이 있었고, 감소되는 곳에 200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야? 아, 현금이 1,000원만큼 늘어났고, 자, 대변에 200원만큼 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기말에 현금의 잔액은 얼마가 있어요? 그죠? 800원만큼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차입금 볼까요? 차입금은 뭐예요? 부채죠? 꾼돈을 얘기해요. 그러면 부채 증가, 부채 감소 이렇게 돼요. 만약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무슨 뜻일까요? 다음 차입금 계정을 보고 자, 여러분들이 사장님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차입금은 뭐 하는 거죠? 꾼돈이란 얘기잖아요. 남한테 빌려온 돈. 그러면 부채가 증가되는 대변에 1,000원이 이렇게 딱 있다는 얘기는
내가 전에 돈을 얼만큼 빌렸다? 1,000원만큼 빌렸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300원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갚았다 이런 얘기가 돼서 꾼돈이 300원 갚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앞으로 갚아야 될 때는 700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계정에 기입을 하는 약속을 계정기입의 법칙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산일 때는 우리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우리가 거래 판례서에서 배웠었잖아요. 또 부채도 대변이면 증가, 차변이면 감소. 그래서 제가 우리 재무상태표 제가 소개할 때 차변의 자산, 대변에는 부채하고 자본. 그래서 자기 집에 있으면 증가, 집 나가면 감소 이랬잖아요. 그래서 부채와 자본도 대변에 있으면 증가, 집 나가면 감소라고 한 것처럼 부채가 대변에 있으면 증가, 집 나가면 감소 이런 얘기요. 자본도 대변에 있으면 증가, 집 나가면 감소 이렇게 됐고요.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이 우리 배웠었죠. 하지만 얘네들이 차변에 오면 소멸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시산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시산표는 뭐냐 하면 거래 전체를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금 출납장은 현금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산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다 기록해서 적는 것을 우리는 시산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산표를 우리가 트리얼 바란스다. 왜 트리얼 TB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TB 트리얼 바란스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얘는 차변에 자산이 들어가고요. 대변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시산표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쭉 기록을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비용하고 수익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월 1일은 기초죠. 그죠? 12월 30일까지 계속 시산표에 자산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다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오늘이 12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이 자산은 무슨 자산이 되게요? 그렇죠. 기말 자산이 될 것이고 여기도 기말 부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박스치고 별표를 쳐놨는데 이 자본하고 수익과 비용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시산표에 들어가는 이 자본은요, 반드시 기초자본이 들어가줘야 돼요. 아니 왜 기초자본이 들어가요? 나머지 기말자산, 기말부채가 들어가는데 유독 여기만 왜 기초자본이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재산법에서 뭘 배웠냐면 기말자본금은요. 기초자본에다가 당기순이익이 들어간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처럼 이 기말자본을 적다 보면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 수익과 비용에서도 또 뭐가 생겼어요? 당기순이익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몇 번 들어가게 돼요? 2번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시산표 합계가 일치하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반드시 시산표를 적을 때는 기초자본을 기록해야 된다는 점 시험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산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이런 T자 계정을 보고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1,000원, 대변에 200원이 있다라고 하면 자, 시산표 작성을 해볼게요. 현금, 자, 여기 이렇게 현금 이렇게 적고 자, 차변에 1,000원, 대변에 200원 이렇게 합계액을 적었으면 합계 시산표. 이렇게 합격을 적으니까 또 빼야 되잖아요. 1,000원만큼 들어오고 200원이 있으니까 800원 이렇게 잔액을 표시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잔액만 적었다 잔액시산표, 합계액만 적으면 합계시산표, 두 가지 다 적으면 합계잔액시산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이 시산표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시산표를 작성할 때 보면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 작성했을 때 우리가 오류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오류에는 찾을 수 있는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찾을 수 없는 오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찾을 수 있는 오류는 한변이다라고 하는 것은 차변이면 차변, 대변이면 대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찾을 수 없는 오류는요, 양변, 즉 양변이란 얘기는 차변과 대변 모두 이런 얘기예요. 또 이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차변과 대변 동시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말은 차변과 대변을 동시에 빼버리거나 누락하거나 전기를 하지 않거나 붕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표만 보고서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알아두실 것. 찾을 수 있는 오류는 차변 또는 대변 둘 중에 하나만 기록된 거. 또 숫자를 잘못 기록한 거. 또 우리가 자산인데 대변에 기록했거나 그럼 우리가 자산이 대변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부채가 차변에 왔다거나 이런 것들은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양변, 붕괴를 누락했거나 또 차대변 동시에 잘못 썼거나 이런 경우들은 찾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차변과 대변에 반대로 기록했다. 찾을 수 없죠. 그죠? 또 전기를 동시에 누락해 버렸어요. 찾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에 틀린 금액을 똑같이 전개했다. 1,000원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한쪽은 1,000원 적고 차변에는 1,000원 적고 대변에는 100원 적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차변에도 1,000원 적고 대변에도 1,000원 적었어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 차변만 이렇게 써요. 이중으로 했다는 말은 그 우리가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차변만, 대변만 이런 건 찾을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강 들었는데요. 어때요? 짤막하게 30분 안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길어졌네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자, 수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